새벽 2시 막차가 끊긴 서울 지하철 종점역. 역사는 숨을 죽인 듯 고요했고 형광등 아래 바닥만이 축축하게 빛났습니다. 이서연 27. 그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낡은 운동화 속으로 스며든 찬물, 굳은 손가락, 삐걱거리는 무릎 소리. 이 시간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늘 서연뿐이었죠. 그때 역 안에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광고 스크린에서 흘러나온 클래식 음악. 평범한 배경음이었지만 서연의 손이 멈췄어요. 이상했습니다. 처음 듣는 곡인데 가슴 깊숙한 곳이 쿡 찔리는 느낌이 들었죠. 설명할 수 없는 뜨거움이 올라왔어요.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가사 없는 짧은 선율. 배운 적도 들은 기억도 없는데 음정은 정확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노래처럼. 그 순간이었습니다. 맞은편 플랫폼에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비틀거리다 무릎을 꿇었어요. 남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쥔 채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죠. 그 노래를 왜 내가 불러? 텅 빈 역사에 울음이 메아리 쳤습니다. 서연은 놀라 걸레를 떨어뜨렸어요. 남자는 울면서도 계속 그녀를 바라봤죠.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몰랐지만 그 시선이 너무 두려웠어요. 서연은 도망쳤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 기다려 제발.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는 그 멜로디를 흥얼거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했죠. 그 노래가 이미 그녀의 삶 속으로 들어와 있었고 한 남자의 멈춰있던 22해를 다시 움직이게 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만남이 자신의 이름조차 몰랐던 한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시작이라는 것은 22해 전 한여름 밤이었습니다. 서울 한남동 고급 주택가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국내 최대 음반 제작사 하모니 엔터테인먼트 회장 박진우의 저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죠. 불길은 순식간에 2층까지 치솟았습니다. 소방관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우는 녹음 스튜디오에서 급한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차에서 내린 그는 자신의 집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윤희, 민서. 그는 미친 듯이 집 안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소방관들이 필사적으로 막았어요. 불길이 너무 거셌거든요. 진우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내와 5살 딸이 안에 있었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불은 겨우 꺼졌습니다. 구조대가 안으로 들어갔고 얼마 후 아내 윤희의 시신이 발견됐어요. 하지만 딸 민서는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흔적조차 남지 않았죠. 같은 시각 화재 현장에서 300m쯤 떨어진 좁은 골목. 소방관 이태사는 마지막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그때 쓰레기 더미 옆에서 작은 몸이 움직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태사는 달려갔어요. 거기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쓰러져 있었죠. 온몸이 그을음 투성이었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태사는 황급히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애야, 정신 차려. 아이는 가까스로 눈을 떴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태사는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아이가 작게 중얼거렸죠. 아빠 어디? 태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 달 전 그는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었어요. 겨우 10살이었던 아들. 장례식장에서 관 앞에 무릎 꿇고 울던 그날이 떠올랐죠.
아이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태사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꼭 안았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고해야 한다. 당연히 신고해야 해. 하지만 그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최근 아들을 잃은 그에게 이 아이는 마치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사는 결국 아이를 안은 채 자신의 차로 향했어요. 양심이 그를 붙잡았지만 외로움은 더 강했죠. 그는 작은 병원으로 아이를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신호는 밝히지 않았어요. 사흘 후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자기 이름도 부모님도 집도 머리 부상으로 인한 기억 상실이었죠. 태사는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서현, 맑을 서 나타날 현. 어둠 속에 나타난 빛 같은 아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렇게 태사는 서연을 자신의 손녀라고 속이며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간 진우는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충격으로 쓰러진 것이었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따님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화제였다면 진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그의 인생도 함께 타버렸어요. 22해가 흘렀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반지하 집. 27살이 된 서연은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좁은 방에는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고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발소리만 들렸죠. 서연은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태산을 위해 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가스레인지는 오래되어 불이 잘 안 붙었지만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불꽃이 일어났죠. 할아버지, 아침 드세요. 태사는 기침을 하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80이 넘은 그는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어요. 최근 들어 숨쉬기가 힘들어 보였죠. 유나, 너 오늘도 새벽에 나가니? 네, 지하철 청소는 새벽에 해야 해요. 걱정 마세요. 서연은 밝게 웃었지만 태사는 미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녀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어요. 아침을 먹고 서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 편의점 앞을 지나칠 때 서연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유리창 너머로 자신의 모습이 비쳤죠. 낡은 패딩, 달아빠진 운동화, 피곤에 지친 얼굴. 나는 누구지? 서연은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모르는 삶. 할아버지는 어릴 때 화재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다고만 말했어요. 하지만 어떤 부모였는지, 어떤 이름이었는지는 절대 말하지 않았죠. 출생신고도 늦게 되어서 학교에 들어갈 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도 서류가 부족해서 한참을 고생했어요. 서연은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죠. 저녁 6시 서연은 병원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진 것이었어요. 일하던 중 연락을 받고 달려왔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폐 섬유화가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2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서연은 숨이 막혔어요. 2천만 원.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죠. 그리고 보호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나 직계 가족분이 계신가요? 서연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도 제대로 없었죠. 저는 손녀인데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오실 수 있나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서류가 없었어요. 모든 게 애매했죠. 출생신고도 늦게 했고 할아버지와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당장 응급처치는 하겠지만 수술은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의사가 나가고 서연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냥 막막함이었죠. 죄송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서. 서연은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름도 과거도 없는 사람. 병원 서류 한 장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투명인간. 그게 바로 자신이었어요. 며칠 후 서연은 구인 광고를 보게 됩니다. 성북동 고급 저택 가정부 모집. 급여는 한 달에 500만 원. 숙식 제공.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며칠 후 면접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할아버지 병실을 지켰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할아버지는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꼭 돈 벌어 올게요. 수술 받게 해드릴게요. 태사는 눈을 뜨고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서연아, 미안하다. 왜요? 할아버지가 뭐가 미안해요? 태사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22해 동안 묻어둔 비밀이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죠. 그 비밀이 언젠가 서연을 무너뜨릴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죄책감 사이에서 태사는 오늘도 침묵을 선택했어요. 성북동 언덕배기,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 서연은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곳이 정말 사람이 사는 집인가 싶을 정도로 거대했어요.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정원의 나무들조차 우아했죠. 초인종을 누르자 곧 중년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최민석 비서였어요. 서연 씨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서연은 최 비서를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어요. 천장까지 이어진 통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한쪽 벽면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죠. 잠시 기다려주세요. 회장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 값비싼 가구들. 자신이 사는 반지하 집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문득 이곳이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긴장한 채 고개를 들었어요. 박진우가 들어왔습니다. 60세의 그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깊게 패인 주름과 서글픈 눈빛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진우는 서연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 밀려왔어요. 저 눈빛, 저 이마선.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하지만 진우는 그 감정을 애써 지웠죠. 이미 수천 번 실망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앉아있게. 진우는 차갑게 말하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더욱 긴장했어요. 이력서를 봤네. 청소 일을 주로 했다고? 네, 지하철과 건물 청소를 해왔습니다. 왜 이 일을 하고 싶은가?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적당히 둘러대야 할까요? 할아버지 수술비가 필요합니다. 진우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거짓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가족은 할아버지뿐인가? 네. 부모님은?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기억은 없어요. 진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유지했어요. 일은 힘들 거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청소, 빨래, 식사 준비. 할 수 있겠나? 네, 할 수 있습니다. 진우는 한참을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굳은 손, 피곤에 지친 얼굴,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눈빛.
왠지 마음이 움직였어요. 일주일 시험 기간을 주겠네. 그동안 지켜본 후 결정하지. 서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접이 끝나고 최 비서가 서연을 안내했습니다. 본체에서 떨어진 작은 별채가 그녀의 방이었어요. 좁았지만 깨끗했고 무엇보다 따뜻한 온돌이 있었죠.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아침 6시까지 오세요. 최 비서가 나간 후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여기서 일하면 할아버지 수술비를 모을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돼. 그날 밤 진우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 눈빛이 죽은 아내를 닮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죠. 또 시작이군. 진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난 22해 동안 길거리에서 비슷한 나이의 여자를 볼 때마다 그는 이랬어요. 혹시 내 딸이 아닐까? 하지만 매번 실망뿐이었죠. 진우는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5살 민서가 피아노 앞에 앉아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민서의 눈과 오늘 본 서연의 눈이 묘하게 겹쳐 보였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진우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기대는 독이니까.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운명이란 때로는 가장 평범한 순간에 가장 극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이 그의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할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들러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6시 정각에 저택 앞에 도착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지 못했죠. 이 집이 자신의 진짜 시작이었던 곳이라는 것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새벽 6시부터 밤 8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넓은 저택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식사를 준비했죠.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할아버지 수술비를 모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진우는 서연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성실했어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했죠. 가끔 정원에서 꽃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면 진우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진우는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은 여전히 바빴지만 요즘 들어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자꾸만 복도를 지나가는 서연의 발소리에 신경이 쓰였죠. 진우는 서류를 내려놓고 피아노 쪽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요즘엔 딸 생일 말고는 거의 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치고 싶었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에 놓였어요. 그리고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민서의 자장가. 딸이 태어났을 때 직접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악보를 남기지 않았고 녹음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가족만 아는 노래였죠. 진우는 눈을 감고 연주했습니다. 멜로디가 흐를수록 과거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아내가 민서를 안고 이 노래를 불러주던 모습, 민서가 피아노 앞에 앉아 서툴게 건반을 두드리던 모습,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서연이 멈춰 섰어요. 그 멜로디를 듣는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어요.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음정이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노래처럼. 라라라라라라라. 진우의 손이 건반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복도 쪽을 바라봤죠. 서연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자신이 왜 우는지도 모른 채 진우는 피아노 앞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버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불가능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노래를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 단 세 사람만 알던 노래를. 서연은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깜짝 놀라 입을 막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서연은 황급히 몸을 돌려 도망치듯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었죠. 절대 남 앞에서 노래하지 말라고. 특히 모르는 노래는 절대로. 진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어떻게 알지? 진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내선 전화를 들었어요. 최 비서, 지금 당장 내 서재로 와. 몇 분 후 최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진우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랐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서연이라는 여자. 그 여자에 대해 조사해봐. 조사요? 무엇을 조사하시려고? 모든 것을. 출생 기록, 가족관계, 과거 이력. 빠짐없이. 진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 비서는 회장을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으로 본 적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혹시 가서 하게. 빨리. 최 비서가 나간 후 진우는 창가로 갔습니다. 정원에서 서연이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석양빛을 받은 그녀의 옆모습이 아내와 너무 닮아 보였죠. 설마, 정말 설마. 진우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22회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희망.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또다시 실망해야 한다면?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 그날 밤 서연은 별채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 노래를 알고 있었을까? 어디서 들었던 걸까? 서연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 손이, 이 목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창밖에서는 달빛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같은 멜로디를 떠올리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죠. 운명의 실은 이미 두 사람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매듭이 풀리기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사흘 후 최 비서는 조사 결과를 들고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사흘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죠.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진우는 천천히 돌아서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서연의 기본 정보가 적혀 있었죠. 이름, 나이, 주소.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주민등록이 늦게 된 것 같은데? 네, 5살 때 처음 등록됐습니다. 그 이전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진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서가 실종된 것도 5살 때였어요. 출생 증명서는 없습니다. 이태산 씨가 손녀라고 신고했지만 정식 입양 서류도 없고 친자 관계 증명도 없습니다. 진우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이태산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전직 소방관, 22년 전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음. 그리고 화재 당시 현장에 있었다? 네, 회장님 댁 화재 당시 출동한 소방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진우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어요. 그리고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건넸어요. 서연 씨는 병원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5살 때 딱 한 번
작은 개인 병원에서 두부 외상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시기는 화재 직후. 진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DNA 검사를 해야겠어. 회장님, 하지만 서연 씨 모르게 방법을 찾아. 머리카락이든 뭐든.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서연이 청소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 시트를 조심스럽게 확인했어요. 베개에서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했죠.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작은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도 함께 넣었어요. 제발, 제발. 진우는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던 그가 처음으로 무언가에 간절히 빌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 비서는 밀봉된 봉투를 들고 서재로 왔어요. 진우는 소파에 앉아 있었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진우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들고만 있었어요. 열기가 두려웠죠. 열어드릴까요? 아니. 진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쳤어요.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그의 눈이 마지막 줄로 향했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 진우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목구멍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죠. 민서야. 우리 민서야. 22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진우는 바닥에 엎드려 아이처럼 울었어요. 기쁨과 슬픔과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죠. 미안해.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최 비서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20년 넘게 모셔온 회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한참을 울고 난 후 진우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민서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죠. 진우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5살 민서가 피아노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과 오늘 복도에서 본 서연의 얼굴을 겹쳐봤죠. 닮았습니다. 눈매, 이마선, 웃는 모습까지. 어떻게 몰랐을까요?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당장 달려가서 안고 싶었습니다. 22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을. 하지만 천천히 해야 해.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갑자기 진실을 알게 되면 충격이 클 거야. 하지만 회장님, 조금씩 다가가야 해.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먼저 한 사람으로서.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정원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햇살을 받은 그녀의 모습이 눈부셨죠. 우리 딸, 내가 꼭 지켜줄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하지만 진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그 진실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훨씬 잔인하게 드러날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저택의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눈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수진, 진우의 여동생. 그녀는 오빠가 요즘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오빠가 저 여자에게 신경 쓰고 있어.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무언가 수상했어요. 그리고 수진은 절대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녀는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설 탐정이죠? 제가 조사를 의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폭풍 전야였습니다. 그날 이후 진우는 서연에게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요. 어느 날 아침 진우는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서연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서연이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일찍 있어서 커피 한 잔만 부탁하네. 진우는 식탁에 앉았어요. 서연이 커피를 내려주자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할아버지는 좀 어떤가? 아직 병원에 계세요. 수술 날짜는 다음 달로 잡혔습니다. 다행이군. 혹시 부족한 건 없나?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곳 덕분에 모을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진우는 서연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딸, 내 딸이야.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참았죠. 며칠 후 진우는 서재에서 일하다가 정원에서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시든 장미꽃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진우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꽃을 좋아하나? 서연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네, 특히 장미를. 향기가 좋아요. 아내도 장미를 좋아했지.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사모님께서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나요? 20년 됐네. 화재 사고로. 죄송합니다. 괜찮아. 오래된 일이야. 진우는 시든 장미를 가리켰습니다. 이 장미는 아내가 심었던 거야.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살아있지. 강한 꽃이야. 서연은 장미를 쓰다듬었어요.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죠. 그날 저녁 진우는 서연에게 저녁을 함께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어요. 제가요? 하지만 저는 직원인데 가끔은 그래도 되지 않겠나. 혼자 먹는 것도 쓸쓸하고. 거대한 식탁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진우가 편하게 말을 걸었어요. 어릴 때 기억나는 거 없나?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5살 이전은 전혀요. 할아버지께서 화재로 부모님을 잃었다고만 하셨어요. 진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서연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힘들었겠네. 처음엔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도 제 출신을 증명할 게 없어서. 하지만 할아버지가 계셔서 괜찮았어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아내와 똑같아서 진우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진우와 서연 사이에는 조금씩 신뢰가 쌓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같은 시간 다른 곳에서는 폭탄이 준비되고 있었죠. 수지는 사설 탐정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연이라는 여자 출생 기록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태산이라는 할아버지가 과거 회장님 댁 화재 현장에 있었던 소방관이고요. 수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계속 파봐요. 더 깊이.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탐정은 병원 기록을 찾아냈어요. 서연의 나이, 시기, 두부 외상 기록. 모든 게 일치했죠. 수지는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가 오빠의 딸이라는 것을. 말도 안 돼. 수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만약 서연이 정말 조카라면 회사 지분 구조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죠. 수지는 기자 몇 명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심했어요. 오빠가 숨기려 한다면 자신이 먼저 폭로하겠다고. 그날 밤 진우는 서재에서 서연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말해야 할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때 최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인가? 전무님께서 언론에 제보하셨습니다. 서연 씨가 회장님 따님이라고.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내일 아침 모든 신문에 실릴 겁니다. 음반 재벌 회장에 실종된 딸, 22년 만에 가정부로 재회. 진우는 비틀거렸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안 돼. 서연이가 견딜 수 없어.
기사를 막을 수 있나?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 매체에 동시에 나갔습니다. 진우는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연은 별채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어요. 내일 아침이면 자신의 세계가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것을.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사랑과 욕심 사이에서 한 가족의 운명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막을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청소하러 가는데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여자가 정말 회장님 딸이래. 유괴범 손에서 자랐다며? 세상에. 서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지? 직원 하나가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큼직한 헤드라인이 보였죠. 음반 재벌 회장 박진우, 22년 만에 딸 찾았다. 유괴범이 키운 충격적 사연. 서연은 다가가 화면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그리고 진우의 사진, 태산의 사진까지. 기사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 친자 관계 확인. 소방관 이태산 화재 현장에서 아이 발견 후 은닉. 실종 당시 5살 현재 27세 서연 씨로 밝혀져. 서연의 손에서 청소도구가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거짓말. 이게 무슨.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들이밀어졌죠. 서연 씨, 유괴범과 함께 산 심경이 어떻습니까? 회장님과는 언제 처음 만나셨나요? 재산 상속받으실 건가요? 서연은 귀를 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경호원들이 기자들을 막았지만 질문은 계속 쏟아졌죠. 비켜주세요. 비켜요. 서연은 기자들을 뚫고 복도로 달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진우가 서재에서 나와 그녀를 붙잡으려 했죠. 서연아, 잠깐만. 저리 가요. 서연은 진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건 거짓말쟁이 뿐이었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이게 다 뭐예요? 미안하다. 천천히 말하려고 했는데. 거짓말. 다 거짓말이잖아요. 서연은 울면서 저택을 뛰쳐나갔습니다. 밖에는 더 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그녀를 쫓아왔죠. 서연은 무작정 뛰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1시간 후 서연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봐야 했어요. 태사는 병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죠. 화면에는 저택 앞 소란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태사는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서연아, 할아버지. 서연은 다가가 태산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기사에 나온 게 사실이에요? 태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서연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왜요? 왜 말 안 하셨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든이 넘은 노인의 눈물이었어요. 처음엔 며칠만 그러려고 했어. 신고하려고 했지. 하지만 내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 그리고 나도 너무 외로웠단다. 저를 훔친 거예요? 아니야. 넌 화재 현장 근처 골목에 쓰러져 있었어. 아무도 없었어. 너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었단다. 태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거야. 나는 내 인생을 훔친 거야.
용서해 줄 수 없겠지. 서연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전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지도 몰라요. 서연아, 근데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서연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태산이 자신을 키워준 22년은 진짜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빼앗긴 22년이기도 했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어요. 이태산 씨, 미성년자 약취 및 유기 혐의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태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안 돼요. 서연이 매달렸지만 경찰은 태산을 데려갔습니다. 태산은 마지막으로 서연을 돌아봤어요. 서연아, 너는 행복해야 한다. 내 진짜 아버지와. 싫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서연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날 밤 태산은 경찰서 조사실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오래된 심장병이 악화된 것이었어요. 구급차가 왔지만 이미 늦었죠. 새벽 2시 서연은 병원 영안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표정도 없이 그냥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우가 달려왔습니다. 서연을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서연은 진우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증오도 사랑도 없었어요. 그냥 텅 비어 있었죠. 당신 때문에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그게 뭔데요? 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서연은 일어나 진우를 지나쳐갔습니다. 진우는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어요. 복도 끝에서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다신 저를 찾지 마세요. 전 아무도 아니에요. 그렇게 서연은 사라졌습니다. 캄캄한 새벽 속으로 진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22년 만에 찾은 딸을 단 하루 만에 다시 잃어버렸습니다. 이번엔 자신의 손으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회장직을 내려놓았어요. 회사는 수진에게 넘겼죠. 이제 그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 딸을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휴대폰도 꺼졌고 반지하 집도 비어 있었죠. 진우는 매일 그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어느 날 저녁 진우는 지하철역에 갔습니다. 서연이 청소 일을 하던 그곳이었어요. 텅 빈 플랫폼을 걸으며 그는 그날 밤을 떠올렸죠. 서연이 멜로디를 부르던 순간을. 진우는 플랫폼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노래를 불렀어요. 민서의 자장가를.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불렀죠. 라라라라라라라.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초췌해 보였어요. 살도 많이 빠졌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죠. 진우를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진우는 일어났습니다. 달려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너를 기다렸어. 전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없고 이름도 가짜고 과거도 없어요. 저는 그냥 투명 인간이에요. 진우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니야. 넌 내 딸이야. 민서야. 민서는 22년 전에 죽었어요. 전 서연이에요. 아무도 아닌 서연. 아니야.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살아있어. 여기 내 앞에 서 있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흘렀죠. 전 할아버지를 죽였어요. 할아버지가 저 때문에. 아니야. 진우가 서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태산 어르신은 너를 사랑했어.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 사랑만은 진짜였어. 서연은 무너졌습니다. 진우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어요. 22년 동안 쌓였던 모든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전 어떻게 해야 해요? 누가 나를 말해줘요. 천천히 찾으면 돼. 내가 누군지. 내가 도와줄게. 진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딸을 안아본 순간이었어요. 한 달 후 서연은 태산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진우도 함께였어요. 서연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죠. 할아버지, 저 왔어요. 그녀는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태산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였어요. 서연아, 너는 행복해야 한다. 내 진짜 가족과 함께. 할아버지의 죄는 할아버지가 갚을게. 하지만 우리가 함께한 시간만은 진짜였단다. 사랑한다. 내 손녀야.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괜찮을 거예요. 조금 무섭지만 해볼게요. 진우는 서연의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르신, 감사합니다. 제 딸을 지켜주셔서 이제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반년 후 작은 음악교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서와 태산재단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잃어버린 아이들을 위한 음악 교육센터였죠. 서연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오늘은 선생님이 특별한 노래를 가르쳐 줄게요. 서연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였습니다. 민서의 자장가가 흘러나왔어요. 더 이상 슬픈 노래가 아니었죠.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문 앞에서 진우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옆에는 최 비서가 있었어요. 회장님, 행복하시죠? 그래. 정말 오랜만이야. 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완전하진 않았어요. 여전히 아픈 상처들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아물어 갈 테니까. 서연은 이제 더 이상 민서도 서연도 아니었습니다. 둘 다였어요. 과거와 현재를 모두 껴안은 한 사람. 그 자체로 완전한 사람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서연은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아빠, 아빠. 그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온 건 처음이었어요. 진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좋지.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그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교실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선율이 저녁 공기를 타고 흘러갔죠. 민서의 자장가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노래가 되었어요. 한 남자의 22년 그리움이, 한 여자의 22년 방황이 그렇게 하나의 미래로 이어졌습니다. 끝이 아닌 진짜 시작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